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타트업 실무 강의를 맡은 박기란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식재산 쪽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어, 그 이전에 많은 회계사 분들하고 아까 노무사분들, 변호사분들 이제 쭉 강의하셨지만 이제 저는 지식재산,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이제 창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떤 저희 컨셉은 이제 가상의 기업이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쇠퇴할 때까지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업 단계에 필요한 지식 재산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게 있는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성숙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목표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쇠퇴기를 넣어가지고 좀 약간 아무튼 이렇게 쭉 가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한번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결국. 그래서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분야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할 부분은 이쪽 지식재산 부분.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 스타트업을 했을 때 컨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모바일 솔루션을 아이템으로 하는 창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에 사업의 아이템, 어떤 BM 발명을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런 아이템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어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이거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 둘의 차이는 뭐냐, 특허로 등록해야 되냐, 저작권 등록해야 되냐, 어느 걸로 보호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할 단계에서 어느 부분은 저작권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특허로 가야 되고 이런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특허권하고 저작권이 어떻게 다른 권리인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템이 특허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저작권을 등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자를 다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특허로 등록을 해야 된다면은 먼저 우리 기술이 이전에 등록이 돼 있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기술은 무엇인가로부터 우리의 기술을 또 이렇게 다시 개량하고 개발하고 회피를 하려면은 그런 특허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좀 더 특허적인 용어로 하면은 기술적 사상이 되는데요. 어떤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아이디어의 착상 단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 어떤 어플을 구현하면 좋겠다. 근데 그 사상이 일정 부분 구체화가 돼서 구체화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기술적 사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순수하게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기술적 사상까지 구체화된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특허는 그런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허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돼서 설정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작권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표현된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됩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생기게 되고 어떤 등록이란 절차가
저작권의 성립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창작일을 추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등록은 창작하는 순간에 발생하게 되지만은 어떤 그 창작하게 되는 그 날짜를 사실 분쟁이 생겼을 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어떤 분쟁에 미리 창작일자를 추정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생은 창작 시에 발생이 되지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사실 창작일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된 거기 때문에 다른 증거 방법으로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어떤 창작일을 인정받아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두 권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술적 사상이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더 구체화된 단계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스 코드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저작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소스 코드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한데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컴퓨터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발명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거를 저작권의 영역이냐 특허의 영역이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은 그 기술적인 사상,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에 기술적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영역에서 제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교재에서 그 다음에 저작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사상과 구별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물론 특허도 표현을 포함할 수는 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최초의 아이디어 착상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면 기술적 사상이 되고 기술적 사상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 표현한 게 소스 코드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은 저작권과 특허권 모두 다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모호하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 이 사상의 단계에서는 특허로만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록 요건을 보시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신규한 기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규한 기술이 진보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특허의 특허성을 인정을 받게 돼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서 어떤 창작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작권은 내가 어떤 창작한 것이면 되는 거지 어떤 베낀 것이 아니라 창작한 것이기만 하면은 저작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권리 발생이 있는데요. 권리 발생은 특허청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설정을 등록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생성되게 되고 권리에 대한 주장은 출원일 시점으로 소급이 돼서 출원할 때부터 특허권의 효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과 등록 시기 중간의 시기에 대해서는 누가 나의 기술 침해했다. 이것도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요건이 아니고 창작하는 경우에 저작권은 바로 생성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창작일을 그 이제 추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은 이제 창작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심사 처리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출원 시점부터 해서 등록될 때까지 그 정도 기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창업 시에 특허를 출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등록되기 전에 뭐 사업을 좀 접으시는 분도 가끔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기술을 내가 지금 당장 실시하고 있다, 혹은 다른 기타 요건을 만족했을 때 등록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한 절반 정도를 단축시키고, 심지어는 빠르게는 한 3달 정도 만에 등록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특허청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어떤 실체 심사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창작성이라는 것이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고, 사실상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방식 심사를 통해서 한 빠르면 3일, 4일 혹은 한 일주일 만에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존속 기간을 보시면요. 존속 기간 같은 경우에 특허권 같은 경우 출원 일자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기술적 사상을 결국에 글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글로서 표현한 표현 자체의 기재에 의해서 보호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을 기재를 하게 되면은 보호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허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술 공개를 유도해 가지고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검색이 용이하고, 사실 특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개량 발명을 유도해서 산업 발전을 결국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특허법의 한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공개된 문헌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굉장히 검색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색이 용이해서 내 기술이 지금 이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한 건지,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신규해서 내가 특허 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미리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국제 출원,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약에 따라서 권리를 서로 나라별로 서로 권리를 인정하고 전 세계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잘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권리를 보호할 때 이런 국제 특허 제도가 연계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쓰일 텐데요.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노비즈 인증, 혹은 또 기술 보증기금의 어떤 대출 심사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기술을 정말 좋은 기술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특허권을 획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의 장점으로 보면은 등록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사무소에 이제 보통 그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출원 의뢰하게 되면은 최소 비용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작권은 사실 본인이 간단하게도 굉장히 간단하게 등록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하더라도 뭐 한 2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등록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걸린다 해서 저작권 등록증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70년간이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매우 길고, 그 다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이 표현이 된 거, 창작성이 있는데 어떤 표현된 어떤 물에 대한 것이 저작권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사상
아니 기술적 진보된 기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뭐 다른 점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점으로는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그 등록 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 그리고 등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점 혹은 내가 베끼지만 않았다면 똑같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창작한 거에 것이기만 하면은 사실 등록이 거부되거나 뭐 저작권을 뭐 부정받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특허는 선행 기술로부터 신규하고 진보한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자기가 공개한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공개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전부 공지된 기술로 보기 때문에 그 기술에 의해서 거절될 요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 전시회 같은 데서 이제 나의 제품, 나의 어떤 그 BM 발명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가지고 특허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공개하고 사람들 반응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1년 이내에 특허 등록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제 뒤에 또 돈이 조금 생긴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을 해야지 하고 했는데 자기가 1년 전에 공개한 기술 때문에 자기 특허가 자기가 공개한 기술이 선행 문헌이 돼서 자기 특허가 거절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년 동안 예외 규정을 자기가 공개한 기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은 이 기간도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끼는 부분이고 이걸 놓쳐가지고 권리가 등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작권의 단점으로는 특허처럼 그 공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공개한 것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보통 창작자 이름 혹은 그 저작물에 대한 명칭으로만 검색을 할 수 있지 그 안의 내용을 사실 알아볼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색이 비용이하고 반대가 아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침해 입증도 특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침해를 구성하는 법리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 툴에 의해서 침해 분석을 굉장히 간단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큰 시간이 들지 않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침해에 대한 법리가 특허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코드의 표현 자체가 같아야지만 침해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금 더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도 어느 정도 저작권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의도 많은 상태고요. 해서 침해 입증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분쟁에 실제로 들어가 보기 전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소송 전에 침해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침해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행정 심판을 통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내 기술이 이 등록된 권리에 침해가 되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을 미리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가지고
요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승패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지만은 저작권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를 내가 써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BM 발명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사상,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화면에 보셨는데 어떤 우리가 BM 발명 같은 경우에 이런 순서도로 우리의 서비스를 표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순서도의 부분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되는 것이고 이런 사상 자체는 특허권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표현, 이 소스 코드 자체는 저작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특허 같은 경우에도 이 소스 코드 자체로 특허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기재의 권리가 완벽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특허, 사실 특허의 목적은 그 표현 자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는 이 기술의 사상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따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스 코드 자체를 보호한다. 물론 조금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스 코드 자체가 사실상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가지고 많이 표현 자체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이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면은 이거는 특허 영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현재 법원에서는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있어서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어떤 정의, 취지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어떤 창작성이 있을 것에 그 비추어 보면은 기술적 사상, 순수 아이디어는 제외해야 된다고 보면 사실 이 판례의 판단은 굉장히 협소한 범위에서 판단이지 이것을 좀 더 추상적인 기능적인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은 아마 보호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BM은 어떤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은 내가 그 소스 코드 자체 표현 자체를 굉장히 어떤 창의성 있게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게 그래서 모바일 솔루션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자를 다 혼합을 해가지고 둘 다 권리를 획득하시는 게 권리의 침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가장 또 옳은 방법, 양자를 또 혼용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 그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좀 이렇게 너무 케이스 바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기술 검색 방법, 아까 특허 장점 중에서 이런 검색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을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그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 어떤 BM 발명,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미리 조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사실 검색 방법도 검색 엔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검색하는 방법 어디까지 검색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술 혹은 미국, 중국, 뭐 일본까지 다 미국까지 검색해야 되냐 뭐 이제 사실 정말 자세하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국내에 권리가 있는지 나랑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사이트는 그 특허청에서 특허청 산하기관이라고 이제 특허 정보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일단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화면에 지금 좀 조그맣게 돼서 안 보이는데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상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검색창 부분에 키워드를 넣게 됩니다. 키워드의 이제 선정이 중요한데요. 기술적인 나의 아이디어, 기술적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단어를 여기에 어떤 연산식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BM이다. 그럼 여기 뭐 세탁 하고 and 오와 not 뭐 이런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키워드를 써 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스마트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검색을 펼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아까 자유검색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있던 그 박스와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 코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출원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우선권 주장 번호, 등록 번호, 공고 번호, 그 다음에 공고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검색으로 전문을 검색하게 되면은 특허 문헌 전체의 키워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세탁 서비스에 관한 BM만을 찾고 싶은데 뭐 세탁이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 어떤 세탁기에 대한 거, 세탁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기타 세탁에 관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키워드를 얼마나 자세히 작성하고 얼마나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 발명의 명칭 부분으로 검색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유 검색으로 한번 했다가 너무 엉뚱한 내용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명칭으로 검색하시면은 검색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약 부분, 이 부분으로도 검색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출원이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업체가 있다, 세탁 서비스라는 유명한 업체가 있다, 그 사람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출원인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발명자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식에서 대충 보시면 아까 제가 and, or와 not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and 연산은 별표, or는 플러스, not은 느낌표, near은 이제 단어 사이에 검색 단어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사실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예시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 별표 여기 케이스 이렇게 and, or와 not, 물론 이제 갈로를 써가지고 큰 단위로 and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갈로를 쳐서 or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검색식은 아니 여기 연산자는 요 자유검색 요 박스뿐만 아니라 그 발명의 명칭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등록번호, 뭐 발명자 이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세탁 서비스 이거 두 개만 쳐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이 이제 기술 분류 코드인데요. 발명의 명칭
검색하는 경우에는 또 너무 범위가 협소해져 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매 명칭은 사실 대리인이 이제 어떤 명칭을 잡았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세탁 서비스인데 사실 세탁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발매 명칭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발매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기술 분류 코드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 분류 코드는 어떤 모든 특허 공보에 기재되는 사항인데, 기술 분야에 따라 가지고 그 기술 코드를 다 정해놨습니다. 이 기술 코드에 대해서는 뭐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코드가 어떤 기술다라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탁 BM, 세탁 서비스에 대한 BM을 찾으셔가지고 그 기술 코드를 치시고 자유 검색에 해당되는 내 핵심 키워드 몇 개만 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하게 명칭으로, 두 번째는 이 자유 검색식과 기술 분류 코드를 이용하면은 원하는 자료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컨텐츠 개발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 개발 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브랜드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품의 이름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이름을 연상시키는데요. 가장 또 창업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상표랑 상호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이거 상호 등록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상표 등록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 뭐 상표 등록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표와 상호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표의 등록 요건하고 상표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표 상호가 있는데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표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표장이고 하나가 이제 지정 상품이 됩니다. 표장은 어떤 우리가 로고나 호칭이나 명칭 자체를 표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표현되는 것 자체 표장이라고 그러고, 지정 상품은 내가 그 표장에 내 상표를 등록할 그 지정 상품을 상표에서는 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지정 상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표장이 삼성전자고, 지정 상품은 이제 TV, 뭐 핸드폰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정 상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정 상품도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는 지정 상품 및 어떤 지정 서비스업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출처, 그러니까 TV에서 삼성 상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삼성 거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여기 우리나라 제품이구나, 이렇게 출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상표인데요. 이 출처를 보호하는 게 상표의 목적이고요. 상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상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랑 조금 다르죠. 상표는 출처에 대한 보호인데, 상호는 그냥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도 다 이름이 있고 어떤 사업자에도 이름이 있죠. 이름을 다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표적인 사용이냐 상호적인 사용이냐, 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 주체의 명칭, 단순한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상호는 법인 등기 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법인 이름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름 기재하는 순간에 사실 상호는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호 등록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사실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고, 실제로 법인을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에 발생이 되게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개인 사업을 등록하는 시점에 사실상 상호가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절차가 없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뭐 상호 등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뭐 사실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주체의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는 출처에 표시가 되고 상호는 단순한 명칭입니다. 등록기관 특허청이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기관. 권리는 설정 등록 시 발생하지만은 효력은 출원일자로 소급돼서 효력이 발생되게 되고, 상호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굳이 강학상 나누자면은 법인 등기시와 사업자 등록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 지역에 미치게 되고요. 보호범위는 표장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나의 출처다라고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호를 뭐 보호한다는 개념은 실제로 없는 개념인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상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상법 제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어떤 특정 행정구역에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먼저 상호가 가진 사람이 후에 상호를 가진 사람한테 이제 못 가지게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뭐 물릴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사실상 좀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개인 사업자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그 사업자 등록하는 행정구역에서 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안 내주죠. 안 내주고 다른 이름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뭐 약하게나마 특정 행정구역에서는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상호를 보호받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경우에 우리 회사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해질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이름 자체도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호 등록은 뭐 사실 등록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 뭐 보호도 사실상 안 되는 거, 상호를 보호한다 뭐 이런 개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표 상호가 약간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상호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무조건 상표 등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권리를 보호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상호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상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표 등록 요건을 조금 보시면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거 상표 등록 되나요? 근데 상표 등록이 그냥 무조건 내가 정하면 다 되는지 아시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해서 미리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상표는 이제 엄격한 등록 요건이 있어가지고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표장이 있는데 그거 일단 막 쓰시다가 이제 사업이 좀 돼가지고 이제 상표 등록해야지 해서 들고 오셔가지고 상표 등록해 주세요 하면 이런 요건에 의해서 상표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유명해졌다 막 이제 써버리게 되면 나의 신용이 다 잠식당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상표 때문에 접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회사 명칭 지으실 때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 이름 지으실 때도 그렇고 미리 상표 등록요건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표장 자체에 대한 등록 요건이 있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등록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장 자체는 상표의 어떤 표시 자체로 그 상표의 어떤 부등록 사유가 규정이 돼 상표법 6조에서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상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어떤 문자, 그 다음에 로고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하시는데 소리나 냄새, 홀로그램, 동작, 색채 상표 이런 것들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 상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점이라 제가 하나 넣어놨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표장 자체로서
지정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식별력이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식별력이라는 것은 내 상품의 어떤 출처를 타인의 상품의 출처랑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식별력은 내가 지정한 상품, 지정한 서비스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이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에 대한 상표로 홍옥이라는 명칭을 생각해 보면, 홍옥은 사과의 어떤 품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옥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그 제품에 대한, 사과라는 지정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어떤 그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가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에 대한 상표다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의 주요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 뭐 CPU라든지 하드디스크 이런 명칭을 컴퓨터에 대한 상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이제 관용 표장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표장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다음 지리적 표장, 기타 흔한 표장이 있습니다. 관용 표장이 우리가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게 됐던 표장. 예를 들면 실제 정식 명칭은 아닌데 예를 들면 과자에 있어가지고 뭐 새우를 넣어서 만든 과자, 새우깡.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만, 새우는 기술적 표장만 해당되겠군요. 관용 표장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굳어진 거. 예를 들면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 원래 셀로판지가 셀룰로스 뭐뭐뭐뭐 해서 쭉 이렇게 가는 상표 이름인데, 사람들이 줄여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굳어지게 된 거. 그다음에 어떤 굴삭기에 대한 표장으로 포크레인 아시잖아요. 포크레인도 회사 원래 이름이었는데, 포크레인사에서 만든 굴삭기가 워낙 유명하고 잘 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굴삭기를 뭐 포크레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게 이제 관용 표장. 관용 표장은 누구나 사용해야 되고 어떤 권리를 독점시키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이유에서 등록을 불허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다고도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포크레인을 부르는데 내가 독점적인 권리, 그러니까 남의 굴삭기랑 내 굴삭기랑 같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포크레인, 누구나 그 제품에 대해서 포크레인 부르니까. 그래서 등록을 불허하는 거고, 기술적 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에 대한 홍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 내용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식당업에 대한 건데 육개장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육개장 판매하는 집, 이게 만약에 상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저 집 육개장 판매, 바로 생각이 들 수 있게 그게 기술적 포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권리를 주게 되면 다른 집도 육개장 판매하는 집에 내가 간판에다가 육개장 판매 이렇게 적는 것을 그 상표 때문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익적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허하게 됩니다. 지리적 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 명칭이 직감될 수 있는 어떤 뭐 서울, 그다음 뭐 대전, 부산, 뭐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흔한 표장은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렇게 누구나 써야 되는 어떤 뭐 그런 문의, 별표 뭐 이런 것들을 상표로 자기가 권리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간판이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어떤 표기들로 이렇게 막 써야 되는 문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네모에 대해서 권리를 주게 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내 제품에다가 네모 표시를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어떤 내가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선출한 상표가 아닐 것, 뭐 당연한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등록한 상표가 아닐 거, 이것도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출원한 거 등록하진 않았지만은 이미 유명해진 것,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소유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타인이 상표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등록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유자가 혼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게 보통 요 정도이고, 표장 자체에 대한 요 정도. 그래서
거에 해당되지 이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표만이 등록이 가능하고 애초에 그 제품에 대한 이름이나 회사 네임 지으실 때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그 상표 출원을 의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상표 검색 방법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특허랑 마찬가지로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상표 등록, 상표 검색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 들어가 보시면 상표 이 부분 클릭하셔도 되고 이 부분 클릭하시면 검색창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연산자 쓰시는 거 and나 or나 not이나 이런 거 쓰셔가지고 내가 제품 명칭으로 할 거. 근데 보통 상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열될 필요가 없어갖고 나열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 잘 안 쓰시는 부분 많고 그냥 자기가 원하 생각하는 그 단어 자체, 호칭 자체 보통 쓰시는 경우 많아서 연산자는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검색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 검색 이쪽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표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검색. 자유검색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요거 이용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유검색은 이제 지정 상품이 다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팁은 이제 분류 코드를 쓰는 건데요. 결국에 상표의 침해나 동일 유사를 판단할 때는 어떤 표장이 지정 상품 표장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지정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명칭과 지정 상품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스 분류라고 이제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품 분류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정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아까 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탁 서비스업이다. 뭐 그러면 어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업,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뭐 세탁업 이런 것들이 지정 상품으로 특허청에 들어가셔서 상표 서비스업 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코드, 지정 상품 이름도 나오고 유사한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코드를 여기서 연계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상표 명칭 입력하시면은 거의 예외가 없이 다 내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특허랑 마찬가지로 이제 출원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이제 등록권자는 이제 출원인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보번호, 뭐 출원번호 이런 거 검색하실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는 명칭하고 여기 지정 상품 이름이나 유사한 코드, 상품 분류 요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미리 출원 중이냐, 그 다음에 등록된 상표냐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출원 중이다 표시되어 있고 등록돼 있다 표시되어 있고 이제 거절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거절이다 표시된 것을 보면은 내가 하려는 그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거절된 걸 보면은 아까 보셨던 이 그 표장 자체의 부등록 사유나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거절됐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세 안에 내역 보시면은 심사를 어떻게 했나, 어떤 거절 이유가 나왔나 이런 거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표 그 등록하시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상표 이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자기 회사 명칭 그 만들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좋은 내용, 강의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